제가 그 전까지 당내 소식에 있어서 네. 하도 당 변방에 있어가지고 저희 휴민트 활용이 안 됐는데 휴민트 네, 휴민트 나왔어요. 요번만큼은 제가 네, 집중 취재를 통해서 그렇죠. 네, 오늘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의 본인의 이야기를 드릴 수 미래와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예. 동료로 같이 또 뛰어야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 제가 재밌게 들었던 내용은 생각보다 검사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검사 없다. 네.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검사 없다. 30명까지는 네, 아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프레임이 검찰공화국인데 그렇죠. 그 검찰공화국이란 프레임 안에는 검사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다 검사로 이 분류를 해가지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치더라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그 검사 출신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많지 않다 그래요. 이건 대통령실 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벌써 결정했어요? 뭐 결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막 지금 들썩들썩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가 그 재밌게 봤던 거는 예. 이번에 행정관급에서 나온 하마평 세 분이 있거든요. 예. 다행히 또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집중해서 실명을 봤던 거론해 주세요. 네, 이제 이승환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그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가 예. 이승환, 하나가 김인규, 하나가 이동석 이렇게 세 분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김인규는 YS 손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출마가 동작 출마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부산 얘기까지 나왔네요. 이제 YS가 직접 칠선을 했던 그 지역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제 이승환 이분이 중랑을로 출마를 하거든요. 예. 출마 예정이 되어 그 하마평으로 오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박홍근 원내대표 지역구예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 본인 스스로를 그 검찰 저격수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저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출신으로 올 걸 대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승환 행정관이 오면서 약간 지금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고 예. 게다가 이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무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승환? 네,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중진 의원 최연소 보좌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1호 보좌관으로 영입이 된 사람이고, 이거 굉장히 정방이 좋은 사람이고, 이래서 민주당의 바람은 검사가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대통령실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젊은 나이대에 정무 감각과 어떤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럼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 지역구 나가요? 이승환 행정관? 아니 공천을 받아야 나가는 거지만 본인 나가고 싶어하는 건 팩트다? 네, 저는 팩트입니다. 김인규 이 YS의 손자도 부산 나가고 싶어하는 건 팩트다? 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동작구는 아니다? 나경원 의원 안심하시라? 거기는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 좀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 도봉구에는 검사들이 없습니까? 와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예, 한판 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죠. 자, 한판 직감 시간입니다. 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스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거 문제에 관심 많은 권지웅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꼭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권지웅 비대위원 너무 좀 이렇게 설명이 평범해요. 보너스 같은 걸 좀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브리핑에 다뤘습니다만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보 당국이 우리 정부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큽니다. 자, 여기서 정치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봐야 할지 미국의 감청 논란 조사가 먼저일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먼저일까? 저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저는 뭐 항의가 먼저냐 조사가 먼저냐 이전에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이 감청된 것이 도청된 것이 예. 보도된 보고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한 이런 얘기 있냐? 정확히 했고 그게 맞으면 네. 이 보고서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단 확인했다고 하면, 근데 그걸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정부의 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랑 그 이스라엘처럼 이거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발언들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이건 선을 그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미국의 협의를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사실은 보도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도청되어서 보고되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인 것 같고. 예. 근데 거기에 대응으로 미국에게는 협의해 보겠다. 한국에 이것을 과장하는 세력에게는 뭔가 정치적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맹을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도청을 한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잘못한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되려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에게는 동맹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 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혁 비대위원은 저를 향해서 좀 가까이 와주시고, 장윤비 변호사는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 옆으로 좀 가주세요. 네, 굉장히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항의가 많이 와서 우리 도나스와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자, 우리 도나스의 반론 듣겠습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야 이제 미국을 향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싶죠. 예. 그리고 진실 규명하고 지탄하고 싶은데 대통령실 입장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도감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이지만 1978년에 박정희 행정부 때 카터가 도감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사이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있었고, 뭐 인권 통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박정희 행정부에서는 카터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도감청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극단적인 대립 관계까지 갔었어요. 뭐 관제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 고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실제로 그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감청을 했다 그러면 전 여기에 최소한의 그래도 항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네, 우리 정부 항의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가 했었던 것처럼 너무 강경 대응을 해버리면 외교적으로도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지금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가를 먼저 대통령실이 규명을 해놓고 항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건 그러니까 도청에 등장한 사람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외교비서관이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실무자들이었는데, 실무자들을 정상회담 앞두고 이 두 사람을 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장 변호사님? 저는 오늘 김태호 외통위 위원장이죠.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터 정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박정희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무려 그리고 46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동렬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지금은 한미동맹 그 어느 정부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부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화답이 도청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함이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체 국가로서 주권 침해? 주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승민 의원이 저는 뭐 한미 동맹을 흔들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또 미국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이런 순간에 이 물꼬리를 잘 풀어야만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외교 잘한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박수치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 못한다면요. 국민들이 박수치지 못하실 겁니다. 김정혁 비대위원.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뭐 당위로서 그런 거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수없이 계속 일어난다. 도청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까도 뭐 언급하셨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기가 계속 미국이 도청해갔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트럼프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에도 보면 이스라엘, 프랑스 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는 거, 우리 병사가 가 있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예.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의 그 사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건 사실 아니다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그 발표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했을 경우에 생겨날 여러 가지 파장들 정치적 파장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말이 어렵네. 사실이 예. 아니겠어.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오랜 동맹이니 뭐니 해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제가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는 방법은 우리가 도감청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도감청을 당한 게 잘못이다. 아니 당한 게 한 사람이 잘못이지.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엔 저희 정부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지 않을까? 옛날에 그 MB 정부 때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사절단이 왔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예. 그 랩탑을 뭐 훔쳐봤나 아무튼 해킹을 하려고 하다가 뭐 호텔에 들어가서 맞아요. 호텔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혔죠. 이 동맹국이랑 우호국 사이에서 사실 도감청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언제나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라는 것이 용인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은 너무 강하게 가는 거고 원래 이제 동맹국 우호국 사이에서는 그 정도로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외교적인 관례로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은 저는 그래서 분명한 항의는 해야 됐지만은 그 수위를 저는 조절해야 된다고 봐요.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너무 먼저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도청을 해도 우리는 계속 미국을 믿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한미 동맹 굳건하지만 이게 드러난 이상 그 대한민국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항의를 하긴 해야 돼요. 항의를 하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드러나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항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정미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 국가 사이에 비일비재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뭐 동의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드러났어요. 근데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힘의 논리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러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항의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다른 우리보다 약소국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분명한 항의를 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 도청이 됐을 거냐라는 것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정인을 도청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도청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3명의 이야기가 다 도청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회의도 도청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문제였다. 이제 김병지 의원 얘기는 대통령실 창문 자체에 도감청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미드나 이런 거 보면 밖에 이제 뭐 봉고차 대어놓고 막 이렇게 쏴가지고 막 듣잖아요.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졸속 이전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좀 근거를 가지고. 왜냐면요. 대선 국면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자 입에서 용산 집무실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빨리 급격하게 이전이 된 부분이에요. 그때 즉각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 보안,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 어떤 자국의 정보력을 위해서
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신 게 그거잖아요. 도청을 안 당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에 주한 미 대사관을 짓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계속 도청 장치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만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도청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공간이잖아요. 예. NSC 회의가 주최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주요한 국가 안보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국민들이 보실까요? 저 아니라고 그거는 봅니다. 원래 국방부 본부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국방부도 군사 기밀 시설인데 충분히 뭐 안 들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에도 국방부는 좀 약하게 했을까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경호 문제 할지 안보 문제 할지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현황과 설비는 청와대의 NSC 벙커와는 사실 동일할까?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예. 너무 급격하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이번 도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혁 PD. 뭐 물론 이게 그런 식의 우려나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거기는 뭐 사무실을 옮겨서 도청을 당했을까? 사무실을 안 옮겼는데 왜 도청당했을까?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정보를 빼놓으려는 그런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창에 맞서서 그것을 뚫는 걸 막으려는 방패도 계속 두꺼워지거나 더 성능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뭐 우리 정보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아뜨거라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도대체 뜨거. 이게 뭐야? 이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패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나스.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은 그것 또한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나스 20초. 이게 아까 제가 대통령실이 감청당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이 특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신원식 의원도 그 부분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1부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출연진에도 또 이제 내년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부 출범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공천설, 뭐 30명이 여의도를 습격할 것이다. 많게는 50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최근 언론에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엄청 대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와서 지금 보도가 되고 이런 현실이기도 하죠. 자, 총선 1년 앞으로 친윤 검사 혹은 대통령실 대거 출마할까? 가장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 도나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제가 그 전까지 당내 소식에 있어서 네. 하도 당 변방에 있어가지고 저희 휴민트 활용이 안 됐는데 휴민트 네, 휴민트 나왔어요. 요번만큼은 제가 집중 취재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의 본인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동료로 같이 또 뛰어야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재밌게 들었던 내용은 생각보다 검사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검사 없다. 네.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검사 없다. 30명까지는 아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프레임이 검찰공화국인데, 그렇죠. 그 검찰공화국이란 프레임 안에는 검사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다 검사로 이 분류를 해가지고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치더라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그 검사 출신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많지 않다 그래요. 이건 대통령실 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시는 벌써 결정했어요? 뭐 결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막 지금 들썩들썩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가
그 재밌게 봤던 거는 예. 이번에 행정관급에서 나온 하마평 세 분이 있거든요. 예. 다행히 또 제가 다 아는 분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집중해서 실명을 봤던 거론해 주세요. 네, 이제 이승환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그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가 예. 이승환, 하나가 김인규, 하나가 이동석 이렇게 세 분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김인규는 YS 손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출마가 동작 출마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부산 얘기까지 나왔네요. 이제 YS가 직접 칠선을 했던 그 지역으로 나가고 그런데 이제 이승환 이분이 중랑을로 출마를 하거든요. 예. 출마 예정이 되어 그 하마평으로 오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박홍근 원내대표 지역구예요.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 본인 스스로를 그 검찰 저격수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저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출신으로 올 걸 대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승환 행정관이 오면서 약간 지금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고 예. 게다가 이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무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승환? 네, 인턴으로 시작해가지고 중진 의원 최연소 보좌관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1호 보좌관으로 영입이 된 사람이고, 이거 굉장히 정방이 좋은 사람이고, 이래서 민주당의 바람은 검사가 제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젊은 나이대에 정무 감각과 어떤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지금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럼 실제 박홍근 원내대표 지역구 나가요? 이승환 행정관? 아니 공천을 받아야 나가는 거지만 본인 나고 싶어하는 건 팩트다? 네, 저는 팩트입니다. 그럼 김인규 이 YS의 손자도 부산 나고 싶어하는 건 팩트다? 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동작구는 아니다? 나경원 의원 안심하시라? 거기는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산이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 좀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 도봉구에는 검사들이 없습니까? 와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도나스 말고는 답이 없는 지역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사 없다라고 전망했고, 자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 아니 뭐 중랑 같은 경우야 검사 보내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하. 다른 사람 내보낸 걸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건 이제 나중에 가봐야 될 텐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 내가 치른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능력 위주로 인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검사를 많이 인사했어요. 뭐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도 검사, 그리고 뭐 900조 운영하는 국민연금 상근위원으로도 검사,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능력 있는 사람 검사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그 뭐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근데 뭐 가봐야 알겠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김성애 소장님의 전망은 아니 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그런 험지를 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도봉구, 강북 뭐 이런 데는 왜 검사 출신이 나가냐? 뭐 그건 맞긴 하죠. 어차피 그 당선을 목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랑 조금 더 유리한 지역으로 나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도나스 예근 전망은 검사 몇 명 나가요? 근데 진짜 별로 없다 그래요. 30명은 아니다? 몇 명?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본인 취재에 따르면 10여 명?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정도는 민주당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장 변호사님. 네. 왜 검사 출신이 대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의 지적과 전망이 나오는 거냐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어떻게 입문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전혀 세력이 없어요.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민주당은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역사를 선택해서 본인이 들어간 정당이 아닙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정치로 등 떠밀리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런 정신머리 없는 정당만 이렇게 폄훼하는 워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게 이번 총선 대통령 얼굴로 치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에선 어떤 움직임이 있냐? 검사들의 이력 관리, 어떤 경력 관리라고 보여지는 조짐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검사들이 가지 않는 군감원장, 뭐 법무부 장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관의 정무특보로 간달지, 뭐 비서진으로 간달지 대단히 이상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 정당에 새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윤핵관이다 뭐다 하지만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검찰,
왜냐하면 내부에서 훈련받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대단히 스마트하고 정치 영역에서 역량 발휘할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체험한 집단이 사실 검찰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과연 검찰들이 이 총선의 이 상황을 그냥 놓치고 흘려보낼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인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명찰 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새 얼굴입니다. 새 인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의 어떤 니즈와 버무려지면서 저는 대거 총선 출마가 점점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까?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전 검사 정치 잘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문제다. 민주당은 예. 근데 검찰 그 출마를 프레임을 정해놓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1명, 2명이 출마해도 저거 봐라 검사 나왔다 이 얘기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거의 제 생각에는 제가 단언컨대 검사의 수를 총 따지면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나 국민의힘 검사 출신 비슷할 텐데 프레임으로 한두 명만 보여도 저거 봐라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 장관만 나와도 완전히 그냥 민주당은 그렇게 되겠죠. 다 검사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을까요? 저 전부 검사다. 이렇게. 김정일 비대위 어떻게 보세요? 정치 불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불신이 굉장히 많아서 뭐 검사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현재 있는 의원들 나오면 그러면 국민들은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별로 지금 국회의원들 다 갈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 네 분 중엔 아무도 의원이 안 계십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에요. 아마 이거 현직을 다 교체하라는 것에 동의하는 네 그건 분이세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상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많이 새로운 신진들을 발굴해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신진을 발굴하시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참모들은 보면 이게 정치 불신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인물 교체뿐만 아니라 시대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는데 검사들 중에 총선을 뭘로 칠 것이냐 검사들을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부분의 분야의 어떤 인물들을 발굴해내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 주어가 대통령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알겠습니다. 그쪽 주변에서 이제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여러 가지 당에서도 상의를 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 글쎄 지금 뭐 계속 야당에서는 뭐 검사들 많이 나와 그러는데 정말 궁금해요. 검사들 나오면 국민들은 그 검사들과 그 전직 검사들과 현직 있는 뭐 의원들과 중에서 현직 의원들은 훌륭하고 지금 전직 검사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윤 대통령의 또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집중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은 총선으로 가는 것보다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이 정부의 어떤 상징처럼 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어서 그런데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도 아니죠. 질문 자체가 덜이다. 아니 총선에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 그러시길래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댐으로 다 하면 되지. 그래요.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방자합니까? 이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끊으셨어요, 지금? 끊으셨습니다. 끊으신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 해프닝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서? 네, 다시 봐도 충격이네요. 다시 봐도 충격이고,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인터뷰를 하시는 분의 질문이 어떻든지 간에 듣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들은 얘기가 아니었다.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저는 이거 라디오 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으셨습니까? 근데 놀랬습니다. 혼자 듣다가 정말로 이렇게 전화 끊어주실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면 이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고 뭐 피선거권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때로 더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또 법을 다뤘던 분이니까 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더 잘 치르기 위해 국민의힘이 잘 이기기 위해 내 가까운 실력 있는 검사들을 잘 내보낼 수 있게 하자.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 게 아니라 예. 총선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하나의 교두보로 삼는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검사가 만약 인사를 잘하면 인사 라인에 검사가 배치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인사라고 하는 어떤 직무의 특성상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맞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상근위원도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맞았기 때문인데 그런 직책에도 다 자기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예를 들면 성비 문제도 있었고 다른 어떤 검사 시절에 징계까지 받았던 사람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으로 다시 국회의원에 검사를 공천시킨다고 하는 거 총선에 이길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교두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죠. 땡큐다. 근데 어쨌든 그것 자체가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총선을 승리해야 됩니다. 예.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과 파장이 어떻게 올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169석 야당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총선을 끝나서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총선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검사들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본인이 예를 들면 착각을 해서 야 우리 검사들이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야 뭐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총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대통령은 그냥 내 친정 식구들 다 내보낼래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엔 논리적인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국민연금 상근위원 상임위원을 예. 검사를 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검사 그만두신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를 보면 상법 관련해서 뭘 좀 하신 네, 거지 뭐 여러 가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 검사 그만둔 지 아주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근데 단지 그분이 검사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걸 검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한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저는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면 예. 예를 들면 천하용인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에 예. 중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에 좀 불리할지라도 본인의 사람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구가 김재섭이요? 253개가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라고 불릴 만한 분도 아무리 많이 잡아야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출신들을 전면 배치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안정적으로 당선할 수 있다라고 보는 지역구는 전 100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100석이면 개헌저 지선이 깨지는 수예요. 예를 들면 정말 내 식구를 만들겠다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 오히려 그 하나의 목적만으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면 예. 개헌저 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최대한 검찰들이 많이 나와라. 그래야 각이 선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고 민주당이 검찰 출신들이 총선에 나올 것만 대비하다가는 생각보다 많이 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 민주당이 변호사님? 검찰 나오는 상황을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당연하지만 절대 다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친정 세력을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총선 지금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무엇과 연동 가장 크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민주당 뭐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게 전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죠.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총선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당장 오늘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겁니까? 검찰이 나오고 그런 뭐 비검찰이 나오고가 비본질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국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고민이 깊다면 국정 운영의 방향부터 그리고 여러 뭐 외교뿐만 아니라 민생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예, 야당 거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 탓만 하는 건 집권 세력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왜 협치해야 국정 운영이 순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걸 싫은 걸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께 높은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반대하는데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수많은 범죄 피의자가 된 야당 대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국회 계속 하고 있는 건 뭐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해서 지금 다수 의석을 통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왜 대통령이 자꾸 범죄 피의자를 만나라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는 적어도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만나시는 게 좋겠다. 괜히 쓸데없는 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협치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게 왜 협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협치하시고 있나요, 그러면? 협치하고 있죠. 77%의 평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라는 객관적인 지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상황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죠. 법적으로 대통령 법조인 출신이니까 정확히 아시겠죠. 피해자라는 건요. 이 유무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협치를 하지 않는 본인의 어떤 근거로 삼는 거는 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원 80조에 따르면요.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고쳐서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민주당의 당원 당규대로 하자면 지금 당 대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단서 조항이 있고요. 그 내부의 어떤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이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상황과 결정에 대해서 이걸 만나지 않는 근거로 삼는 거는 좀 대단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대통령은 어쨌든 그 법무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 대표들끼리 만나는 건 김기현 대표는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인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났던 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구성원을 만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고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시다가 좀 저는 안 좋은 발언을 되려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근데 사실은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검찰이 몇 명 나올 거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양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그 의총에서 정치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20, 30대에서 제일 지지가 높은 당은 무당입니다. 무당. 거의 50% 가까이도 나와요. 배종찬 소장의 진단입니다. 네네. 수요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질서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고 한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공천을 받아서 이 질서 위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 한들 정말로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저한테도 있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서 이런 질서를 좀 바꾸자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쨌든 역사적으로 전원위원회가 열렸고 28명인가요? 그 의원들이 7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논의되어서
정말로 한번 바꿔보자. 한 30년 만에 어떤 그 공직선거법을 좀 크게 바꿔서 우리가 정말 민생 가까운 어떤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아니 의원들이 서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슈를 놓고서 열심히 토론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그 만나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랑 야당 대표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여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이 뭐 범죄 피의자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 출신으로 계속 프레이밍을 하면서 정권을 계속 검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을 향한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혹여나 그럴 리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수사나 야당 탄압에 이야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아 수사 잘 받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도 이상한 거고, 그거 뭐 저 무죄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상한 거고,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과의 협조, 여당과의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요. 유튜브 연장방송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5분만 딱 더 하고요. 자, 권지웅 비대위원. 네. 뭐 관련해서도 반론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야당 대표 역대 있었습니까? 당연히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났습니까? 다 만났습니다. 시일이 좀 오래 걸린 대통령이 있고 더 빨리 만난 대통령이 있을 뿐 다 만나서 대통령의 입장도 설명하고 야당 대표도 야당 대표의 어떤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 가졌던 거죠. 근데 그걸 왜 윤석열 대통령은 못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요. 윤재옥 원내대표 당선 후에 국힘 분위기 잠깐 짚고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영남 의원이고 또 친윤 의원이다. 그래서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자, 김재섭 의원. 제가 윤재옥 의원이 아니면 악재라고 했을 텐데 윤재옥 의원이라서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호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도. 윤재옥 의원은 저도 같이 그 비대위원 할 때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당내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수도권이나 영남 가리지 않고 굉장히 균형감 있게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남권 의원이라면 악재 중에 악재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래요? 저는 윤재욱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호재라고 하긴 어려워도 적어도 악재는 확실히 아닙니다. 호재는 아니다. 자, 다른 당 상황이지만 권지웅 비대위원은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까? 뭐 반사이기의 정치를 이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지웅의 콘텐츠로. 네네. 근데 저는 사람을 알진 못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셨던 그 일성. 이야기를 보면 그 대선 때 상황실장인가 하셨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하시는 게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하는 건 사실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중도를 이제 포섭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것도 보좌하는 일일 텐데 그 대선 시절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 건 중도 확장에 대한 의지보다는 대통령 말 잘 듣겠다 뭐 이런 이미지로 좀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거야의 폭주를 이제 막겠다라고 한 것도 원내대표 역할은 막 당대당으로 엄청 싸우더라도 원내대표끼리는 좀 만나서 야 솔직히 이해된다. 너희 뭐 그런 거 이해된다. 내가 좀 노력해볼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인데 처음부터 거야의 폭주를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협치도 물 건너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경찰 출신이죠. 자, 김재욱 비대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재욱 원내대표 호재입니까? 호재. 호재, 악재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말씀해 주세요. 윤재욱 의원은 잘 모르세요?
제 친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래서 곤란해서. 친구세요? 동갑이에요. 동갑이면 친구군요. 네, 윤재욱 의원은 생긴 건 장비지만 실제로는 조조다. 뭐 그런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옛날에. 예. 그것처럼 굉장히 심지도 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인기가 좋아요. 평도 좋고 그래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윤재욱 대표 정도면 정상인 범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요. 저 뭐야? 딴 사람보다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야. 진짜.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니까 갑자기 데시벨이 올라왔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당에 가서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옳지는 않지만 연공서열 문화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막 심한 소리 들으면 그걸 이제 마음속에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인데 그 말 표현만 좀 덜 했으면 조금 가시를 좀 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제가 있죠. 윤재욱 의원과 일을 했던 개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당시에 했었는데 젊은 사람 몫으로 딱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악명 높은 천하람과 김재섭 이렇게 둘이 들어갔었거든요. 악명 높은 천하람은 또 뭐야? 천하람 악명 높죠.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당원 비율보다는 계속 말하자면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당시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말다툼도 있었고 저희가 좀 어리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희를 달래주고 저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분이 윤재욱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마 천하람 위원장 비슷할 텐데 아마 좋은 기억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윤재욱 의원은 천하영인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고 김학용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하루 전에 천하영이는 원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같이 안 하겠다 이게 저희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 국회의원 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윤재욱 의원은 뭐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지역이 영남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의 민심을 꽤 예민하게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관람자 입장이어서 좀 주목이 됐어요.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다선 의원이었고 지금 윤재욱 의원은 어쨌든 영남의 얼굴이고 간판인데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정치평론을 상당히 오래 하시고 정치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분한테 둘 중에 그럼 김학용 의원님이 되시는 건가요? 그 당일날 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돼도 별 상관없다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원내대표에 따라 뭔가 이 좌우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간접적으로 디스를 하시네. 이거 직접적인 디스입니다. 간접이 아닙니다. 자, 반론해 주세요. 아니요, 선거할 때 저도 물어봤는데 의원들한테 원내대표 할 때 누가 되는 거야?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더니 김학용 의원이 되겠지.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사실은. 언론에서도 대부분 수도권에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결국 이제 의원들은 아까 지금 우리 김재섭 위원장처럼 본인이 다 경험해보고 함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재욱 의원이 좀 더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좀 얻지 않았나. 그래서 당선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견제론은 안 먹힌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 출신 정치인이고 당대표가 됐지만 대구에서 호소했거든요. 수도권 견제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 천하람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수도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김기현 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견제라는 전략이 이제는 안 먹힙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호재인가 악재인가 두 분 모두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은 잘 될 것이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